밤의 병원에는 뭔가 독특하게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어요. 형광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전기 윙윙거림을 내뿜고 있고요. 복도는 있어야 할 것보다 더 길게 뻗어 있고 모든 발걸음이 마치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병원은 희망을 상징하죠. 훈련된 전문가들이 24시간 내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가진 모든 수단으로 죽음과 싸우는 곳이에요. 부모들은 이런 기관들을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 즉, 자녀들과 함께 믿고 맡깁니다. 아픈 아기의 침대 곁을 떠나 좀 쉬러 갈 때 그 돌보는 손길이 계속해서 지켜볼 거라고 믿으면서 간호사와 의사의 손에 신뢰를 거는 거죠. 자기 아이가 안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보는 손길이 생명을 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 유니폼을 입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라면요. 자비의 천사가 실은 죽음의 천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1991년 4월 22일 영국 링컨셔의 그랜서맨 캐스팁은 종합병원 소아병동 사호실 조용한 근무 시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서류 작업을 따라잡고 부모들이 마침내 좀 쉴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회복 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요. 생후 15개월 된 클레어 팩이 그날 일찍 가슴 감염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천식이 있었고 부모들은 당연히 걱정했지만 의료진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냥 호흡을 좀 도와주고 모니터링하면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베벌리 엘릿 병동 사호실에서 몇 달 동안만 일해온 주 등록 간호사가 아기 클레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수년간의 실무를 통해 완벽하게 다듬는 그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부모들을 안심시켰죠. 클레어는 잘 돌봐질 거라고 말했어요. 집에 가서 쉬어도 되고 자기가 직접 아기를 돌볼 거라고요. 부모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녀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너무나 배려심 있고 주의 깊어 보였어요. 심지어 클레어를 개인적으로 지켜보겠다고 자원했죠. 부모가 떠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병동 사호실 전체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 팩이 심정지에 빠진 거예요. 소생팀이 달려왔고 리놀륨 바닥을 두드리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인 효율성으로 작은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엄지손가락 2개면 가슴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몸에서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를 다시 살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색이 돌아왔죠. 기적이었어요. 인간 정신의 회복력, 특히 아이들의 회복력을 믿게 만드는 그런 거였죠. 베벌리 앨리스는 전체 과정 내내 가까이 있었습니다. 흔들린 것 같았고 심지어 감정적이기까지 했어요. 클레어의 활력 징후를 계속 확인하고 담요를 정리하고 인큐베이터 근처를 맴돌았죠. 다른 간호사들도 눈치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주의 깊기로 유명했고 아마 너무 주의 깊었지만 그게 간호사에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레어가 안정되자 소생팀은 흩어졌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어요. 아니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베벌리 앨리스는 단 몇 분 동안 클레어 팩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했어요. 경보가 다시 울렸고 새로운 긴급함으로 병동을 통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팀이 다시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클레어의 작은 심장은 멈췄고 아무리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조치를 해도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어요. 넬슨 포터 박사, 병원의 컨설턴트는 그날 밤 병동 사호실 밖 복도에 서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느꼈지만요. 뭔가 다른 거였죠. 뭔가 더 어두운 거, 의심이었습니다. 알다시피 클레어 팩은 병동 사호실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망한 첫 번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지난 2달 동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심정지, 설명할 수 없는 붕괴, 그리고 미스터리한 죽음들이 있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죠. 이건 비교적 조용한 병원의 작은 소아병동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드물었고 아마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것도 있으면요. 그런데 단 59일 만에 13명의 다른 아이들과 관련된
25건의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4명이 사망했어요. 포터 박사는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패턴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이 사건들 각각에서 누가 근무 중이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베벌리 엘릿. 그녀는 모든 단일 의심스러운 사건에 있었습니다. 모든 심정지, 모든 설명할 수 없는 붕괴, 모든 죽음, 모든 단일 사건에요. 이후 이어진 수사는 영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의료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베벌리 엘릿. 자기 일에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고 추가 근무에 자원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을 안심시키던 젊은 간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주사했습니다. 치명적인 양의 칼륨을 투여했어요. 혈류에 공기방울을 주입했고요. 질식시켰습니다. 산소 공급을 조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로 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1991년 4월 22일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베벌리 엘릿이 처음 그랜섬 병원 문을 들어섰을 때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사악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더 뒤로 가봐야 합니다. 베벌리 엘릿이 죽음의 천사가 되기 전에 누구였는지 이해해야 해요. 베벌리 게일 엘릿은 1968년 10월 4일 링컨셔의 그랜섬 근처의 작은 마을 코비글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자매와 한 오빠가 있는 노동계급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리처드는 주류 판매점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학교 청소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이었죠. 하지만 베벌리를 어린 소녀로 알았던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경고 신호처럼 보이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베벌리는 주목받는 것에 집착했는데 특히 질병과 부상을 통해서였어요. 학교에 붕대와 깁스를 하고 나타나서 다양한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했죠.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 누구도 실제로 그 부상을 검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학교 간호사가 붕대 아래를 보고 상처를 확인하려고 하면 베벌리는 동요하고 거부했습니다. 마치 부상당한 연기가 실제 부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서 관심 끌기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청소년기에 과체중이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공격적이 됐습니다. 의사와 병원을 방문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호소했죠. 그녀가 주장하는 의학적 문제 목록은 점점 더 길어졌어요. 결코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증상들의 회전문이었죠. 의료 전문가들은 패턴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평은 종종 애매했고 증상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의사들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면 거의 실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행동의 정점은 베벌리가 맹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였습니다. 의사들이 검사했지만 맹장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건강했죠. 하지만 베벌리는 너무나 고집스러웠고 복통 호소에서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결국 외과의가 제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술 흉터는 보통 몇 주 안에 정상적으로 치유됐어야 하는데 베벌리의 흉터는 계속 감염되고 계속 다시 벌어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죠. 의사들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요. 베벌리가 스스로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뜯어내고 치유되는 걸 막고 환자로서의 시간을 연장하고 관심을 자신에게 계속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죠. 이런 행동에는 이름이 있어요. 미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질병을 속이거나 유도하는 심리장애예요. 베벌리는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내내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습니다. 관심 끌기 행동으로 지역 의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해져서 의사를 바꿔가며 다녀야 했어요. 각 의사가 그녀의 패턴을 알아차리면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녔죠. 그녀는 또한 자해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건 감정적 고통이나 대처 메커니즘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벌리에게 자신을 해치는 건 이야기를 만드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조연을 맡는 이야기 속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동정심을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관심의 중심으로 만들기를 원했죠. 그녀의 연애 관계도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베벌리는 10대 후반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그녀를 공격적이고 조종적이며 기만적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녀는 한때 임신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는데 그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그게 통하지 않자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또 다른 거짓말,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한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였어요. 그 관계는 결국 끝났지만 패턴은 확립됐습니다. 베벌리 앨리스는 자신이 갈망하는 관심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어떤 말이든 자신을 포함해 누구든 다치게 할 거였어요. 이 모든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돌봄 역할에 대한 심리적 적합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어야 할 이력에도 불구하고 베벌리 앨리스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모든 역경과 모든 상식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은 그녀를 허락했어요. 그녀는 그랜섬 대학의 간호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출석 기록은 형편없었어요. 계속 아프다고 전화하며 다양한 질병과 부상으로 수업에 나오지 않았죠. 간호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어요. 강사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실습하는 동안 벽에 배설물을 바르는 걸로 의심받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죠. 그녀는 분명히 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았고 학업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1991년 초 그랜섬 앤 캐스팁은 종합병원은 인력이 절실히 부족했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했고 빨리 필요했어요. 베벌리 앨리스는 열악한 출석 기록과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주등록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당시 영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간호 자격이었죠. 병원은 그녀에게 소아병동 사호실에서 일할 임시 6개월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락했어요. 그건 병원 역사상 최악의 고용 결정이었습니다. 베벌리 앨리시 새 일을 시작한 지 몇 주 안에 아이들이 죽기 시작했으니까요. 1991년 2월 21일, 생후 7개월 리암 테일러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대부분 건강했죠. 가슴 감염이 생겼는데 너무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인 크리스와 조앤 테일러는 조심하고 싶었어요. 리암을 그랜섬 병원에 데려갔고 관찰과 치료를 위해 소아병동 사호실에 입원했습니다. 짧은 입원이 될 예정이었어요. 감염이 악화되지 않고 작은 리암이 편하게 숨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틀 정도요. 베벌리 앨리시 리암의 담당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주에 깊었고 아마도 너무 주에 깊었어요. 크리스와 조앤에게 아들이 훌륭한 손에 있다고 안심시켰죠. 집에 가서 쉬라고 밤새 자기가 직접 리암을 지켜볼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는데 테일러 부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죠. 그들은 아기가 안전할 거라고 믿으며 집에 갔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리암이 호흡응급 상황을 겪었다고요. 테일러 부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에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가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베벌리 앨리시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그들을 맞았어요. 리암이 잠깐 숨을 멈췄지만 의료팀이 개입해서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죠. 다 괜찮다고요. 위기는 모면했다고요. 하지만 크리스와 조에는 괜찮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그들의 직감이 그날 밤 병원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자녀에게 뭔가 잘못됐을 때 소리치는 그 부모 본능이요. 그래서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베벌리 앨리스는 특별히 리암을 지켜보기 위해 야간 근무를 자원했어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배려심 있어 보였죠. 테일러 부부는 감사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살인자가 활동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자정 직전 리암은 또 다른 호흡 위기를 겪었습니다. 의료팀이 빠르게 대응해서 다시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리암은 괜찮았어요. 이겨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지친 테일러 부부는 마침내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리암은 잘 돌봐지고 있었죠. 최악은 끝났어요. 베벌리 앨리스는 자정 직후 리암 테일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녀와 아기만 다른 간호사들이 다른 방의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 병동 사호실의 고요함 속에서요.
그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을 겁니다. 베벌리는 구체적인 걸 결코 고백하지 않았고, 그 무고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알아요. 리암의 상태가 극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피부가 죽음처럼 창백해지더니 얼굴 전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났어요. 베벌리는 응급소생팀을 불렀고 인터콤을 통해 긴급한 목소리로 알렸죠. 팀이 도착했을 때 리암은 완전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알고 있는 모든 조치를 시도했어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데 성공했지만 손상은 이미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리암은 너무 오랫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어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었죠. 테일러 부부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가 생명유지 장치 때문에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장치가 없으면 죽을 거라고요. 뇌 활동이 없었습니다. 회복 가능성도 없고요. 의사들은 리암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기계를 끄고 그를 보내주는 거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크리스와 조앤 테일러는 어떤 부모도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991년 2월 22일, 아들이 단순한 가슴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그들은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승인했어요. 리암 테일러는 부모의 품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신부전으로 기록됐어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범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기는 병원이었고 치유의 장소였어요. 간호사와 의사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잊지 빼앗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벌리 앨리스는 명백한 슬픔으로 리암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슬픔에 잠긴 부모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아기 리암의 손과 발 도장까지 찍었죠. 크리스와 조앤 테일러는 아들 없이 집에 갔습니다. 그를 묻었어요. 슬퍼했죠. 가슴 감염이 어떻게 아기의 생명을 그렇게 빨리, 그렇게 격렬하게 빼앗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에게 좋은 답을 주지 못했어요. 가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다고 들었죠. 비극적이지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리암 테일러는 베벌리 앨리스의 첫 번째 희생자였지만 마지막이 아닐 거였죠. 사실 그녀의 살인 행각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리암 테일러의 죽음 후 거의 2주도 안 돼서 또 다른 아이가 병동 사호실에 도착했습니다. 티모시 하드윅은 11살이었고 뇌성마비가 있었어요. 1991년 3월 5일 그는 간질 발작 후 입원했습니다. 티모시가 발작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상태 때문에 비교적 흔했지만 이번 발작은 특히 심했고 부모들은 하루 이틀 정도 의료 전문가들이 그를 모니터링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방 차원의 입원이었고 심각한 것도 확실히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베벌리 앨리시 티모시의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그와 단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응급 소생팀을 불렀죠. 그들은 티모시가 맥박이 없고 파랗게 변해가는 걸 발견했어요. 완전한 소아 전문팀이 11살 소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심장을 다시 시작시키려 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티모시 하드윅은 사망했어요. 부검이 시행됐지만 명확한 사망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간질 때문이라고 했고 아마도 발작이 그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뇌가 심정지로 이어진 손상을 입었을 거라고 제안했어요. 비극적이었지만 심한 간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티모시가 안정적이었다는 것, 회복 중이었다는 것, 그의 죽음이 의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한두 명의 간호사만 빼고요.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2주 안에 두 아이가 사망했고 둘 다 베벌리 앨리스의 담당이었어요. 아마 그냥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끔찍하고 무서운 우연이라고요. 1991년 3월 3일 1살 케일리 데스몬드가 가슴 감염으로 병동 사호실에 입원했습니다.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진전에 만족했고 며칠 안에 퇴원시킬 계획이었죠. 입원한 지 5일째인 3월 8일 케일리는 몇 주 전 리암 테일러가 죽었던 바로 그 침대에서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베벌리 엘리시 담당 간호사였어요.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고 소생팀이 작은 케일리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상태가 이제 위독했기 때문에 그녀는 노팅엄의 퀸스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는데 더 발전된 소아시설이 있는 큰 병원이었죠. 퀸스 메디컬 센터에서 검사하는 동안 의사들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케일리의 겨드랑이 아래에 주사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사 자국 근처에서 공기방울을 발견했어요. 혈류의 공기방울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색전증을 일으켜 심장과 뇌 같은 중요 기관으로의 혈류를 막을 수 있거든요. 퀸스 메디컬 센터의 의사들은 이 발견을 기록했지만 실수로 주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랜선 병원의 누군가가 약을 투여하다가 실수로 주사기에 공기를 넣었을 거라고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하지만 더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케일리를 치료했고 다행히 그녀는 살아남았어요. 운이 좋은 사람 중 하나였죠. 생후 5개월 폴 크램턴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지만 살아남긴 했습니다. 그는 3월 20일 기관지 감염으로 병동 사후실에 입원했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죠. 기침이 있는 아기로 모니터링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잘 회복되고 있었고 퇴원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인슐린 쇼크에 빠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급락했어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졌죠. 의료팀은 당황했습니다. 폴은 당뇨병이 없었어요. 인슐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이유가 없었죠. 그를 안정시켰지만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요. 3번에 설명할 수 없는 인슐린 쇼크 사건. 매번 의사들이 소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폴은 더 포괄적인 검사를 위해 노팅엄의 퀸스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베벌리 엘릿은 구급차를 타고 가겠다고 자원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폴은 또 다른 인슐린 쇼크 사건을 겪었죠. 퀸스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광범위한 혈액 검사를 했고 인슐린 수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 이 생후 5개월 아기에게 인슐린을 주사한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왜요? 의사들은 그 질문들에 답할 수 없었지만 폴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그는 회복했습니다. 폴 크램턴의 인슐린 쇼크 사건 바로 다음 날 폐렴으로 입원했던 5살 브래들리 깁슨이 갑자기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소생팀이 그를 구했지만 혈액 검사 결과 그의 인슐린 수치도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그날 밤 베벌리 엘릿이 브래들리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방문 직후 그는 또 다른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노팅엄으로 급히 옮겨졌고 그곳에서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살릭 쿵찬이 있었는데 베벌리 엘릿의 담당일 때 파랗게 변하며 숨을 멈췄어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생후 2개월 쌍둥이 케이티와 베키 필립스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거예요. 베키 필립스는 1991년 4월 1일 위장염으로 병동 사후실에 입원했습니다. 베벌리 엘릿이 그녀의 담당을 맡았어요. 이틀 후 엘릿이 경보를 울렸는데 베키가 저혈당증처럼 보이고 만졌을 때 차갑다고 주장했죠. 의사들이 아기를 검사했지만 아무 문제도 찾지 못했어요. 베키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밤 베키는 집에서 경련을 일으켰어요. 마치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울었죠. 부모들이 의사에게 전화했고 의사는 아마 그냥 복통일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기 침대에 두고 모니터링했지만 밤 동안 아기 베키는 사망했어요. 부검이 시행됐지만 병리학자들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됐고 아마도 조산과 최근 질병과 관련된 자연사일 거라고요. 베키의 쌍둥이 언니 케이티는 예방조치로 병동 사호실에 입원했습니다. 베키가 진단되지 않은 어떤 질환으로 죽었다면 케이티도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관찰하에 두는 게 합리적이었죠. 불행히도 베벌리 엘릿이 다시 한번 그녀의 담당으로 배정됐습니다. 케이티는 엘릿의 감시하에 숨을 멈췄어요. 소생팀이 그녀를 소생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틀 후 그녀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폐도 함께 허탈했어요. 소생 노력은 성공했지만 케이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은 갈비뼈 5개가 부러졌어요. 산소 결핍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죠. 케이티 필립스는 노팅엄으로 이송됐고 살아남았지만
손상은 영구적이었습니다. 부분마비, 뇌성마비, 상당한 시력 및 청력 장애가 남았어요. 그녀의 삶은 절대 예전과 같을 수 없었죠. 잔인한 아이러니로 KT의 엄마 수 필립스는 딸의 생명을 구해준 베벌리 앨리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앨리스에게 KT의 데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벌리는 명백한 영광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세례식에 참석하고 카드를 보냈죠. 배려심 있고 헌신적인 간호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그 작은 소녀의 삶을 파괴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1991년 4월이 되자 그랜선 병원의 의료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아병동 사호실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정지, 설명할 수 없는 붕괴, 갑작스러운 죽음의 수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이거나 우연의 일치로 여길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섰죠. 넬슨 포터 박사, 병원의 컨설턴트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숫자를 돌리고 패턴을 찾으려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학적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이러스인가? 병동을 통해 퍼지는 어떤 종류의 세균 감염? 환기 시스템이 오염됐나? 약이 잘못 라벨링됐나? 모든 가능성, 모든 합리적인 설명을 탐구했어요. 간호사들은 휴게실에서 서로에게 속삭였고 소리내어 의심을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베벌리 앨리시 모든 단일 사건에 있었던 것 같다는 걸 눈치챘어요. 쓰러진 모든 아이,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심정지, 모든 미스터리한 질병에 베벌리가 있었죠. 하지만 동료 간호사를 아이들을 해치는 것으로 고발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 고발은 경력을 망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죠. 뭔가 말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했습니다. 노팅엄의 퀸스 메디컬 센터, 간호진도 이상한 걸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그랜선 병원이 평소보다 많은 수의 중증 환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설명할 수 없이 높은 인슐린 수치나 초기 진단과 맞지 않는 이상한 증상들을 보였던 겁니다. 데이비드 헐 교수, 퀸스 메디컬 센터에 존경받는 소아과 의사가 그랜선 병원에 우려를 제기했어요. 병동 사호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요?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일상적인 질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경험하는 거냐고요? 하지만 1991년 4월 22일 생후 15개월 클레어 팩이 사망했을 때까지 누군가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넬슨 포터 박사가 공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통계가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단 59일 만에 13명의 아이들과 관련된 25건의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4명이 사망했죠. 9명이 다쳤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병동 사호실에서 범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초기 의심은 어떤 종류의 공기 전염 병원체나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공기질, 물 공급, 환기 시스템에 대한 검사가 실행됐어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클레어 팩의 혈액을 검사했고 그들의 피가 얼어붙을 만한 걸 발견했어요. 칼륨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고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스템에 리그노카인의 흔적이 있었는데 심정지 중에 사용되는 약이지만 유아에게는 절대 투여되지 않는 것이었죠. 1991년 4월 30일 클레어 팩의 죽음 8일 후 경찰이 호출됐습니다. 스튜어트 클리프턴 경감이 영국 범죄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수사 중 하나를 이끌도록 배정됐습니다. 그가 처음 그랜선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뭔가 특별한 일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의료 과실이나 우발적 오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이었어요. 살인이었죠. 경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병동 사호실에서 발생한 모든 의심스러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부모들을 인터뷰했어요. 의료 기록, 근무 일정, 보안 기록들을 수집했습니다. 시신들을 발굴해서 더 발전된 독성학 검사를 사용해 새로운 부검을 시행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여러 희생자들에게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의 인슐린을 발견했어요. 다른 이들에게서는 공기색전증의 증거를 찾았는데 혈류에 직접 주입된 작은 방울들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였죠. 일부 아이들은 질식이나 산소 결핍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방법은 다양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아이들의 초기 상태를 고려하면 말이 안 되는 갑작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위기였죠. 그 다음 수사관들은 결정적으로 증명될 무언가를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든 거예요. 모든 단일 의심스러운 사건, 모든 심정지, 모든 설명할 수 없는 붕괴, 모든 죽음을 지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 위에 직원 근무 일정을 겹쳐 놓았어요. 한 이름이 모든 단일 사건에 나타났습니다. 베벌리 앨리슨 25건의 의심스러운 사건 모두에 근무 중이었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과반수만도 아니었죠. 전부요. 모든 단일 사건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통계적 확률은 본질적으로 제로였습니다. 1991년 4월 30일, 베벌리 앨리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랜섬 병원에서의 직위로부터 정직당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의심해서 직장에서 정직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최소한 걱정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요. 하지만 베벌리 앨리스는 아니었습니다. 정직당한 지 며칠 안에 그녀는 다른 병원들의 간호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일하는 직책, 취약한 환자들과 일하는 직책, 바로 그녀가 목표로 삼았던 종류의 희생자들과 일하는 직책을 적극적으로 찾았죠. 대담함과 위험성 면에서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요. 수사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경찰이 증거 수집을 끝내기 전에 그 병원들이 그녀를 고용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수 있었어요. 수사는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병동 사호실의 간호 기록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했는데 특히 폴 크램턴이 미스터리한 인슐린 쇼크 사건들을 겪던 날들의 기록이었어요. 베벌리 앨리스의 집을 수색했고 그녀의 소지품에 숨겨져 있던 그 사라진 기록의 찢어진 페이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앨리스는 경찰 인터뷰 동안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최선을 다해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들이 죽거나 다쳤다면 그건 이미 아팠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은 단지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게 된 불운한 간호사일 뿐이라고요. 나쁜 운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유죄를 밝히고 있었어요. 통계적 증거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벌리 자신의 심리적 이력이 있었는데 관심을 갈망하고 그걸 얻기 위해 엄청난 극단으로 갈 사람의 그림을 그렸죠. 베벌리 앨리스를 평가한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가 미나우젠 증후군과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 둘 다로 고통받고 있다고 식별했습니다. 미나우젠 증후군은 누군가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질병을 속이거나 유도하는 것이에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통 자신이 돌보는 사람을 해쳐서 관심과 동정을 얻는 거죠. 동시에 두 질환을 모두 겪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베벌리 앨리스는 둘 다의 명확한 증상을 보였어요. 그녀의 전생애가 질병과 부상을 통해 관심을 얻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속이는 게 원하는 수준의 동정과 관심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자 그녀는 확대했어요.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을 해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관심의 중심으로 만들 의학적 응급 상황들을 만들어냈죠. 생명을 구하려는 영웅적인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슬픔에 잠긴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요.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비틀린 연기 속 소품에 불과했고 그녀가 항상 주인공인 드라마 속 소모품 엑스트라였어요. 1991년 11월 20일 베벌리 게일 앨리스는 공식적으로 체포됐고 사건의 살인, 11건의 살인 미수, 그리고 11건의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23살이었어요. 베벌리 앨리스의 재판은 1993년 2월 15일 노팅엄 왕립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베벌리의 관심 끌기 행동이 몇 달간 지연시켰어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죠. 오스톤의 체중이 빠지며 신경성 식욕부진이 생겼어요.
여러 번 입원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단순히 그녀가 평생 보여온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질병을 이용해 사람들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거라고요. 재판이 마침내 시작됐을 때 이게 영국 법률 역사상 가장 감정적으로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게 빠르게 명확해졌습니다. 법정은 기자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이렇게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대중들로 꽉 찼어요. 검찰은 체계적으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단일 의심스러운 사건에서의 베벌리 앨리스의 존재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제시했어요. 희생자들의 혈액에서 발견된 인슐린, 공기색전증, 질식과 산소 결핍의 증거에 대해 증언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앨리스의 집에서 발견된 찢어진 간호 기록들을 제시했어요. 배심원들에게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생명이 짧게 끊기거나 영구적으로 손상된 작은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었죠. 부모들이 증언대에 섰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며 간호사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 간호사들 중 한 명이 자기 아이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걸 묘사하며 무너졌습니다. 쌍둥이 케이티와 베키의 엄마 수 필립스는 한 딸을 잃고 다른 딸이 영구적인 장애로 고통받는 걸 지켜봤던 것에 대해 증언했는데 베벌리 앨리시 배려심 있는 데모 역할을 하는 동안 내내요. 로이 매도우 교수, 유명한 소아과 의사이자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 전문가가 베벌리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희생자들을 사람이 아니라 관심과 동정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본다고 설명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베벌리의 행동 패턴을 묘사했고 그것이 어떻게 살인으로 확대됐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전문가 의견으로는 베벌리 앨리스는 절대 치료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돌보는 누구에게나 영구적인 위험이라고요. 변호인단은 작업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베벌리가 모든 사건에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법의학적 증거를 설명할 수 없었죠. 그들의 전략은 아마도 죽음과 부상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베벌리가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며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약한 변호였고 법정의 모두가 그걸 알았습니다. 베벌리 앨리 자신은 2달간의 재판 중 16일만 출석했어요. 너무 아파서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조종과 통제의 한 형태로 질병을 사용하는 패턴을 계속했죠. 출석한 날들에는 거의 감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슬픔을 묘사할 때 울지 않았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묘사할 때 움찔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거의 평온하게 앉아 있었는데 마치 재판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1993년 5월 23일, 몇 주간의 증언과 증거 후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사건의 살인, 11건의 살인 미수, 11건의 중상해. 베벌리 게일 앨리스는 모든 단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레이선 판사, 재판장 판사가 형을 선고했습니다. 13건의 병행 종신형. 그 시점까지 영국 역사상 여성 범죄자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이었어요. 레이선 판사는 앨리스에게 직접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심각한 위험이며 아마도 사회로 석방되기에 절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말했어요. 배신당한 신뢰, 불명예를 당한 간호 직업에 대해 말했죠. 그리고 그녀를 평생 감옥에서 보내도록 보냈습니다. 아니,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정확히는요. 일반 감옥에서 단 일주일만 있은 후 베벌리 앨리스는 먹거나 마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팅엄쇼의 램프턴 보안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영국의 가장 위험한 정신과 환자들이 수용되는 고도보안 정신과 시설이에요. 램프턴은 감옥에 가기엔 너무 정신적으로 아프지만 일반 정신과 병원에는 너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수용되는 곳이죠. 램프턴에 도착하자 베벌리의 관심 끌기 행동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계속됐습니다. 갈아놓은 유리를 섭취했어요. 자기 손에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자해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베벌리 앨리시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게 아니며 보안병원이 아닌 일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학 정신과 의사 제레미 코이드와
범죄학자 엘리자베스 야들리, 둘 다 그녀를 검사했고, 그녀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으며 감옥을 피하기 위해 심리장애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램프턴의 조건은 일반 감옥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시설에는 약 400명의 수용자를 돌보기 위한 약 400명의 직원이 있어요. 운영하는데 납세자들에게 주당 수용자당 약이 0파운드가 들죠. 베벌리의 첫 희생자 리암의 아버지 크리스 테일러는 램프턴에서의 앨리스의 배치에 대해 특히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그곳을 처벌이라기보다는 휴양지 같다고 묘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의해요. 수년 동안 베벌리 앨리스의 수감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마크 핵이라는 이름의 동료 램프턴 수용자와 결혼할 계획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5년에는 앨리시 수감 이후 0파운드 이상의 국가 혜택을 받았다는 게 밝혀졌는데 기술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었지만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불공평하게 보였죠. 2006년에 앨리슨 형의 재검토를 신청했는데 이는 보호관찰 서비스가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가족들은 그녀가 석방될 가능성에 경악했습니다. 재검토 과정은 수년간 질질 끌렸어요. 그녀의 원래 최소 형기인 30년이 2021년 11월에 만료되어 그녀를 가석방 적격자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에 그녀는 주류 감옥으로의 이송을 요청하는 정신건강재판소에 출석했는데 이는 가석방 자격을 가속화할 거였어요. 다행히도 그 요청은 2023년 12월에 거부됐습니다. 그녀는 최소한 2026년까지는 다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베벌리 앨리스의 범죄가 미친 영향은 그녀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전체 간호 직업이 스캔들로 흔들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명백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간호사가 되도록 허락됐을까요? 어떻게 그녀가 열악한 출석 기록과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용됐을까요? 어떻게 경고 신호들이 놓쳤을까요? 1993년 5월 앨리스의 유죄 판결 직후 세실 클로티어 경하에 독립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클로티어 조사는 베벌리 앨리시 어떻게 범죄를 발각되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초에 고용됐는지의 모든 측면을 검토했어요. 조사 결과는 유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적절한 신원 조회가 없었다는 걸 밝혔어요. 앨리스의 심리적 문제 이력, 질병을 통한 관심 끌기 패턴, 간호학교에서의 열악한 성적, 그 어떤 것도 그녀가 고용되기 전에 적절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인력이 너무 절실해서 본질적으로 그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더욱이 그녀의 고용 중에 우려가 제기됐을 때, 간호사들이 앨리시 근무 중일 때마다의 사건 패턴을 알아채기 시작했을 때, 그 우려들은 무시되거나 일축됐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간호사가 환자들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어떤 다른 설명이든 찾았죠. 클로티어 조사는 NHS 고용 관행, 신원 조회, 그리고 병원 병동에서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조사하는 프로토콜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권고안들 중 많은 것이 시행됐지만 최근의 루시 레트비 사건이 보여주듯이 베벌리 앨리스의 교훈은 완전히 학습되지 않았어요. 2023년 또 다른 영국 간호사인 루시 레트비가 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7명의 아기를 살해하고 6명을 더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베벌리 앨리스 사건과의 유사점은 소름 끼치고 가슴 아파요. 모든 법적 절차와 심리 분석과 시스템적 실패 뒤에 진짜 희생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필수적이에요. 생명이 도난당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손상된 진짜 아이들이요. 베벌리 앨리시 그들에게 한 일로부터 절대 회복하지 못할 진짜 가족들이요. 리암 테일러는 살았다면 오늘 35살이 됐을 거예요. 그의 부모 크리스와 조에는 30년 넘게 아들을 애도하고 베벌리 앨리시 절대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싸우며 보냈습니다. 그녀가 가석방을 신청할 때마다 더 나은 조건이나 다른 시설로의 이송을 요청하는 뉴스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트라우마를 다시 살아야 했어요. 그들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모시 하드윅은
베벌리 엘릿이 그를 죽였을 때 겨우 11살이었어요. 그는 뇌성마비가 있었는데 그의 삶을 도전적으로 만드는 질환이었지만 가족은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잘할 자격이 있었고 삶을 경험할 자격이 있었고 연쇄살인범의 희생자 명단에 있는 또 다른 이름 이상의 자격이 있었어요. 베키 필립스는 쌍둥이 언니 케이티와 함께 잘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케이티는 살아남았지만 파괴적인 부상들이 남았죠. 부분마비, 뇌성마비, 상당한 시력과 청력장애요. 그녀는 평생 내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엄마 수는 딸의 가해자에게 딸의 데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베벌리 엘릿이 케이티의 삶에서 역할을 했고 생일 카드를 보냈고 가족 행사에 참석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작은 소녀를 영구적으로 불구로 만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의 다른 생존자들, 폴 크램턴, 브래들리 깁슨, 케일리 데스몬드는 모두 베벌리 엘릿이 그들에게 한 일의 영향을 평생 가지고 다닐 겁니다. 일부는 신체적 결과가 있어요. 다른 이들은 심리적 상처를 지니고 있죠. 자신이 아기였을 때 자신을 돌보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대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자라는 건 어떤 건지 상상해 보세요. 베벌리 엘릿은 현재 61살이며 여전히 램프턴 보안병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진정으로 고백하거나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희생자들에 대한 회개나 후회를 보인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주목의 중심이 되는 데 집착하고 있고, 여전히 질병과 부상을 통해 관심을 조작하려 하고, 여전히 근본적으로 그녀가 1991년에 그랜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에요. 2026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정신건강재판소 앞에 나타나 이송이나 석방을 요청할 자격이 있을 거예요.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그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유롭게 걷는다는 생각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국 대중은 베벌리 엘릿이 감옥 밖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압도적으로 믿고 있어요. 베벌리 엘릿이 그랜선 병원 소아병동 사호실에서 일했던 59일 동안 그녀는 역사상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픈 아이들, 아기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는 작은 인간들이요. 그녀는 그 신뢰를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배신했어요. 그녀는 치유하기로 맹세한 직업을 이용해 죽이고, 다치게 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경고 신호들이 어떻게 무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벌리 엘릿은 간호사 유니폼이 방패였고 병원이 사냥터였고 가장 무고한 희생자들이 먹잇감이었다는 걸 알았던 포식자였습니다. 오늘날 그랜선 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소아병동 사호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1991년 그 2달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어두웠고 너무 고통스러웠죠. 병원은 철저히 재조직됐고 새로운 프로토콜이 시행됐으며 직원들은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양의 재조직이나 재교육도 거기서 잃은 4명의 아기들을 되돌릴 수 없고 영구적으로 다친 다른 아이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의학계는 베벌리 엘릿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더 나은 신원 조회를 시행하고 더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의심스러운 사건 패턴을 조사하는 프로토콜을 확립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루시 레트비의 사건이 고통스럽게 명확히 했듯이 그 교훈들은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30년 후 또 다른 간호사가 또 다른 병원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취약한 아기들 그룹을 죽이고 있었어요. 경고 신호들이 있었죠. 패턴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뭔가 근본적인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간호사들이 천사라고 믿고 싶어 해요. 의사들이 치유자라고 믿고 싶어 하죠. 병원이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대다수의 경우에 그건 사실이에요. 의료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선하고 돌보고 매일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때때로 아주 드물게 포식자가 그 시스템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믿고 싶어 하는 욕구가 누군가 그렇게 신뢰받는 역할에서 그렇게 사악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거부하는 욕구가 그들이 계속해서 해를 입히도록 허락하죠. 베벌리 앨리스는 괴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더 주에 깊어야 한다는, 더 기꺼이 어려운 질문들을 해야 한다는 경고요. 비록 그 답이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밝히더라도요. 리암 테일러, 티모시 하드윅, 베키 필립스, 그리고 클레어 팩의 가족들에게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베벌리 앨릿이 결코 자유롭게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기억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들의 죽음이 의미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서 기억할 책임이 있어요. 경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할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베벌리 앨릿 같은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많은 무고한 생명을 파괴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잊지 않는 것, 절대 우리의 경계를 낮추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991년 4월에 그 조용한 밤, 그랜선 병원 소아병동 사호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던 실패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